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많이 춥습니다. 서울도 처음으로 영하권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우리 조상들은 월동 준비를 시작하셨죠. 그중에서 김장이 한 가정 월동 준비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을 겁니다. 요즘 저희 애청자들도 김장 담갔다는 얘기 또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는데요. 어제가 소설이자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주변 이웃과 함께한 따뜻한 소식들도 많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배달 음식도 흔한 세상이 됐지만 지금도 김치 없인 살 수 없듯이 세계문화유산인 김장에 담긴 훈훈한 정서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김장 담그면서 나오는 소금과 소금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쉽지가 않은데요. 재활용할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텃밭 가이드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열겠습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뾰족한 가시로 둘러싸인 송이 속에 새 톨에 이것이 들어있죠. 이명희님의 동시에는 정답인 이것의 모습과 어머님의 사랑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 삼형제 잘 키운 송이 엄마. 빠꼼히 문을 열었어요. 너희들 잘 여물었지? 예. 비바람 땡볕 견디면서 탱글탱글 연글었어요. 이제 세상에 나가도 되겠구나. 맏형이 먼저 툭, 둘째도 막내도 툭툭. 집 떠난 자식 생각에 밤낮으로 문 활짝 열어놓은 송이 엄마. 설이 맞아 몸이 푸석거려도 집 떠난 자식 위에 문 닫지 않고 기도해요. 삼형제를 키워 땅으로 내려보내고 홀로 껍질만 남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자식들 모두 무탈하기를 늘 기도하시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열린 문을 닫지 않고 지내시는 고향의 부모님이 더욱 그리워지는 초겨울 아침이네요. 가시가 돋친 송이 속에 나란히 앉은 삼형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알아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개선 요구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현행 수협조합장 선거는 지역의 단위조합장 선거에 20일 정도 앞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전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전체 조합장이 모두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이 투표인 수가 9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46석만 확보하면 당선이 되는 구조여서 이 혼탁, 금권 선거 등의 소지가 크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중앙회장 선거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 왔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감 지적 이후에 어제 수협 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이게 어제 열렸습니다. 네. 이게 좀 찬반이 나뉘는 그런 주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합장들은 반대 의사가 확실하고요. 반면에 어업인 단체 쪽에서는 바꿀 건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야기를 종합을 좀 해보면 패널로 나선 수협 조합장들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앙회장 임기를 연임까지는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주 내용이고요. 반대로 어업인 단체에서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 문제점이 제기돼 왔던 만큼 조합원 직선제든 아니면은 조합장 선거 후에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됐든 간에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조합장들이 소수가 이제 뽑는 게 문제라는 건데 개선하자는 쪽은 그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합장 선거일과 중앙회장 선거일을 같은 날로 정해서 조합원들이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한꺼번에 뽑으면 명실상부한 직선제가 되는 건 아니냐는 이런 주장인데요. 네. 이 같은 주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된 논의에서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장 290명 그러니까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던 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지금 바꾸면서 조합원 수에 따라 부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지난 3월에 농협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00여 개가 조금 못 되는 조합장 표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투표 인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농협의 사례도 있고 이걸 또 반대하는 쪽에선 그럼 어떤 부작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역적 문제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업종별 가공조합 이쪽에도 문제가 같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역적 문제를 보면요. 전체 수협 조합원 수가 15만 4천여 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전남이 4만 8,600여 명으로 31.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경남이 2만 4,800여 명으로 16%, 그리고 충남이 2만 2,300여 명으로 14.4%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역별로 이제 표 편중이 크다는 거고요. 또 업종별 그리고 또 가공을 전문으로 이제 하고 있는 가공조합도 21개나 있는데 이들은 조합원 수가 극히 적어서 전체 조합원을 투표에 참여하게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를 해본 건데 개편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당장 개편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수협법상의 수협중앙회의 회원 이것은 일선 수협으로 돼 있고요. 일선 수협의 대표자는 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장으로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조합장이 중앙회장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고쳐야 한다는 건데 조합장들의 반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는 조합장은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게 91개 조합장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80여 명 넘게 답을 해오면서 모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답변하지 않은 한 10명 남짓 빼고는 전부 반대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협동조합이 자주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조합장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전체가 투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려면 조합원들이 직접 의견을 모아야 할 텐데 또 그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농협중앙회처럼 중간 정도 선에서 조정안이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충청북도쯤까지 확산됐다는 소식인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어제 환경부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잡리 여기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농장은 아니지만 심각성은 커 보이는데요. 이게 최초 민통선을 경계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검출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특히 방어막을 치면서 영동 고속도로를 마지노선으로 아래로는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계획이었었는데
이번에 충북 단양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넓게 지금 방어막을 쳐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제 지난 16일에 의심축이 확인된 강진의 종오리 농장이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20일에 확진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11월 8일 엄성 메추리 농장에 이어서 총 5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농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특히 방역 당국에서는 오리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한 신고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가축 전염병 통합 신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면요. 1588-9060 그리고 4060번입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질문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영하의 추위를 뚫고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옷을 켜켜 입고 나왔습니다. 추운데요. 피부가 아주 추워서 이렇게 좀 당기시는 느낌도 드는데 네. 이제 새벽은 진짜 영하입니다. 어제 김치의 날이었는데 오늘 김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김장 하셨나요? 네, 지난 주말부터 어제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연장 그래서 김장을 했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에는 논농사를 함께했던 이제 논들의 식구들하고 했고요. 아이고. 어제는 또 청년들하고 같이 농사진 결과물을 가지고 함께했습니다. 예. 농사를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든 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양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또 이웃사회에 이렇게 좀 기부하는 김장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형태의 기부가 있지만 쌀이나 김치 받는 기분이 또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작물도 다양하게 심으셨잖아요. 김장도 그러면 좀 그 작물들이 반영이 되겠네요. 네, 심었던 작물이 굉장히 다양해서요. 예. 뭐 배추김치, 총각김치, 순무김치, 단무지도 했고요. 예, 깍두기에 무채김치까지 아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고기 삶아서 좀 맛 보셨나요? 추워서 아이고.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셨군요. 예. 네. 참 그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관장님은 지휘를 하셨나요? 감독 역할을 하셨나요? 저의 역할은 네. 주로 이렇게 절이는 담당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소금을 물에 녹여서 이렇게 소금을 뿌려가면서 절이는 역할인데요. 중간에 한번 또 뒤집고 또 다 절여지면 씻는 것까지가 제 역할입니다. 아유. 이렇게 김장을 하고 나면 항상 절이고 나서 남는 소금물 처리가 골치입니다. 맞아요. 절인 배추를 많이 파는 괴상군 같은 경우는 시설 하우스를 지어서 따로 그 안에다가 염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시 소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맞아요. 요새는 그 절인 배추 자체를 이제 주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만드는 곳에서 진짜 소금물이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럼 그 염전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또 소금으로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소금으로 만들어내서 근데 일단은 뭐 식용으로 할 수는 없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운동장을 만들 때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논농사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봄농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금물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네. 이 벽시 중에서 이렇게 튼실한 종자를 골라내려면 소금물에 벽시를 넣고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종자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무거운 게 아무래도 튼튼한 씨앗이니까요. 염도계로 한 1.13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매별을 골라내고 한 1.11 정도의 염도에 찰별을 선발합니다. 김장을 졸이고 남은 소금물 이렇게 활용하면 논농사 짓는 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내년 농사에 쓸 벽시를 고르는데 소금물을 쓸 수가 있네요. 소금을 또 농사에 활용하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그 외에도 소금을 농사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소금과 바닷물에는
작물에게 필요한 미량 원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96.5%가 물이고 3.5%가 이렇게 70에서 9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어떤 미량 광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 생육을 촉진하고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또 토양 미생물들을 활성화해서 퇴비의 발효를 촉진하는 기능도 합니다. 예. 염소 성분은 광합성을 촉진하고 또 염소 살균을 해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식물의 뿌리에는 이제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서 항산화 기능을 촉발하고 그 결과로 과실의 당도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 소금이 가까이 가면 이제 작물이 죽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이게 또 쓰기 나름이네요. 과일에 또 이제 소금이 도움이 된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부산에서 대저 지역에서 재배하는 대저 토마토. 네. 예, 흔히 이제 짭짜리 토마토라고 하는 게 그 사례인데요. 하지만 이제 소금이 과도할 경우에는 또 치명적인 장애가 나올 수도 있고 토양에서 이제 작물로 공급되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이렇게 억제할 수 있어서 소금물을 숙성시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진짜 조심스럽게 이걸 적용을 해야겠네요. 작물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소금 참 이게 잘 쓰면 대단한 약이 되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 좀 들려주세요. 네. 1년 이상 이렇게 소금물을 묵히면 소금기가 거의 없어지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곳에서는 3년 정도 이렇게 소금물을 묵혀서 바닷물이죠. 바닷물을 3년 정도 숙성시켜서 이제 활용한다고 하고요. 예. 활용하실 때는 염도계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확인하고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예, 자연스럽게 비를 맞아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토양과 달리 차단된 또 시설 하우스의 경우에는 토양 내에 이 염류가 축적될 수도 있어서 작물의 잎에다가 주는 방식으로 연면십이라고 하죠. 예. 이런 걸 주로 해야 하고요. 숙성시키지 않는 바닷물 기준으로 3.5% 농도를 희석시켜서 활용해야 하는데 작물마다 생육 촉진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작물마다 필요한 염도를 잘 측정해서 이렇게 활용해야 합니다. 예, 염도계 수치를 꼭 확인하면서 이제 뿌려주셔야 되겠네요. 네. 작물마다 또 그 소금 농도도 다르게 써야 할까요? 네. 들깨의 경우는 10배에서 15배 희석해야 하고요. 오이는 20배에서 70배 정도 희석을 해야 합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30배 정도 희석할 경우에 과일의 당도가 0.7브릭스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병해충 가운데에서 고추 흰가루병이라든지 파굴파리, 파밤나방의 경우에는 바닷물을 3배에서 4배 희석해서 뿌려줄 경우에 바닷물에 섞인 염소와 황 등 살균 성분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네. 고추 흰가루병의 경우에는 흰가루병 포자 발생을 억제하고요. 그리고 파밤나방이나 파굴파리의 경우에는 어린 유충이 이제 입속으로 들어가기 전인 5월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일주일 간격으로 뿌려주면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관장님 궁금한 게 그 바닷물을 그냥 쓰는 것과 아까 3년 정도 묵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친환경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소금이 이제 NaCl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염도가 이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염도를 좀 저절로 낮춰지는 그 염도를 활용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만약 이제 그냥 바닷물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희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요. 네. 자, 소금을 이렇게 작물마다 그 희석 배율을 다 적어놓고 염도계 확인해서 이제 한다. 그럼 실제로 이제 병충해도 줄어들고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이런 소금을 활용한 농사법들을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벼농사는 1.5배 정도 수확량을 늘리고요. 또 고구마는 3배 또 수확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수확량만 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물비료인 액비나 영양제 그리고 농약의 경우에는 또 희석 비율을 지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희석하는 방법을 좀 익숙해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닷물 30배 희석이란 말은 바닷물 1리터의 경우에 물을 29리터를 이렇게 섞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원액과 물을 섞는 총량이 30리터가 되는 게 그 30배 희석입니다. 네. 이게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 30배 희석 이렇게 네. 얘기하면 네. 바닷물이 1리터고 나머지 29리터가 물이다. 네, 이 맞습니다. 공식을 딱 알아두셔야겠어요. 네. 야, 김장할 때 진짜 썼던 소금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좀 올해 내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네. 지금 아직 김장을 앞두신 분들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좀 예. 보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장을 하면서 나온 소금물 때문에 소금 농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금은 음식물이 아니라서 음식물 쓰레기로도 이렇게 버릴 수가 없고요. 또 일반 종량제 배출할 경우에는 소각을 통해서 염화수소가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물에 용해되면 염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을 배출할 때는 매립 전용 불연성 마대에 담아서 이렇게 배출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소금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수도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 보내실 것 같아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좀 모아서 농업용 자재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따로 통에 모아서 오늘 들은 얘기 그대로 해봐야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479님, 는마늘 심었습니다. 아직 순이 안 나왔는데 겨울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아마 이제 한지형 마늘을 심으신 분들은 마늘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일부 이제 나온 곳도 있습니다. 일찍 좀 심었던 곳은 나온 지역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난지형은 이미 이제 나온 상태로 월동을 하게 될 텐데, 겨울 동안에는 이제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볏짚을 깔아주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리고 볏짚을 이제 깔아주면 바람에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길게 눌러줘서 바람이 잘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눌러주는 것까지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왕겨를 뿌리시는 분들은 왕겨 같은 경우도 쉽게 바람에 그렇겠네요. 날리거든요. 그래서 왕겨 위에다가 퇴비를 이렇게 흩뿌리듯이 뿌려줘서 왕겨를 좀 눌러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겨우내 잘 날아가지 않고 또 그 퇴비에 있던 미생물들이 왕겨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 그물망처럼 거미줄처럼 이렇게 붙잡아줘서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예. 8937님, 봄에 심어 키운 생강 지금 캐서 보관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위가 더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하셨어요. 지금 당장 캐셔야 됩니다. 네네. 오늘 잘 물어보셨네요. 땅이 얼면 생강도 얼거든요. 네. 빨리 캐셔서 따뜻한 곳에 이렇게 보관하시고 흙에다 이렇게 묻어서 공기 통하게 해서 이렇게 묻어 놓으시면 내년 봄에까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씨 생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하셔야겠습니다. 0961님, 배추 속이 잘 안 차는데 왜 그럴까요?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그런데 작년엔 일조량이 부족했나 했는데 올해는 바꿔서 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알 수가 없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배추 같은 경우는 그 속이 차오를 기간 동안에 칼슘 영양제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칼슘, 계란 껍질이라든지 예. 이런 걸 용해시켜서 이렇게 뿌려준다든지 칼슘이 부족하면 속이 덜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차오르더라도 짧게 이렇게 차오르게 되죠. 그런 영양 관리를 좀 내년에는 신경 써서 이렇게 재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슘 영양제 잊지 마시고 내년엔 속 꽉 찬 배추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히고 나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 매장, 그리고 고객 서비스 안내 전화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 종사자들 역시 말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웃음과 서비스를 늘 잊지 말아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보다 말 한마디에 더욱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조사 연구였습니다. 특히 고객들이 무심히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에 가슴에 상처를 입고 더욱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고객들이 내뱉은 폭언이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4명 중 1명을 심리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인성교과서 명심보감에 보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야말로 그 어떤 무기보다 상대방을 날카롭게 찌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시 상인부요, 언시 할설도라. 입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도끼가 될 수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혀를 베는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예, 내 입에서 나온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말 한마디는 도끼보다도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잘못하면 내 혀를 잘리는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아름다운 말이 나오면 상대방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상처 주는 폭언이 나오면 어떤 도끼보다도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터지는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 중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언어에 따른 갑작스런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길거리에서 상대방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폭력이 되어서 돌아오고 음식점에서 감정 섞인 말투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요즘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고 하게 됩니다.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라고 있는 입과 말이 상대방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또다시 나에게 재앙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차라리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말은 참으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구시 상인부요, 언시 할설도라. 입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도끼가 되고 잘못된 말 한마디는 나를 망치는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명심 또 명심해야 할 명심보감의 구절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27명이었습니다. 엿새 만에 2,000명대 확진자이긴 합니다만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는 월요일임에도 2,000명대 후반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월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았고요. 또 지난주 월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해서 800명 이상 많았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병상 배정 대기자 수도 900명을 넘겼고요. 이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83.3%로 전날에 비해 1.8%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은 85%에 육박했고요. 또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9.5%로 이 전날보다 3%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매주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위험도는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 전국적으로는 높음이었습니다. 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전에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이 떨어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역 패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해서 이 추가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다고요? 네, 정부가 어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지서를 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94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40% 넘게 늘었습니다. 또한 전체 세액은 지난해 3배 수준으로 모두 5조 7천억 원이 됐습니다. 다만 늘어난 대상자는 다주택자이거나 가족이 한 채씩 집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법인이 대부분이고요. 이들이 전체 종부세의 96%를 부담을 합니다. 이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1% 늘었습니다만 전체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5%에서 올해 3.5%로 줄었습니다. 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집값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8만 9천 명이 빠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집이 한 채일 경우 10명 중 7명은 종부세가 평균 5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가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갱신계약 때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리도록 한 이 전월세 상한제가 보완장치가 돼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2030 세대와 회의를 했다고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기존의 정치인들과 하는 것이 아닌 취업준비생과 워킹맘, 이 청년 창업자 등 2030 청년들과 함께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1시간 남짓한 회의 동안 사과와 반성이란 단어를 15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간의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본인의 잘못이라고 말했고요. 또 부동산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했고 또 내로남불식의 남탓도 반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당 혁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은 조금 더 늦어지는 모양이네요.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이른바 3김 선대위를 구성한다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하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함께 선대위를 이끌어간다라는 구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후 들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이런 구상에 격분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자신을 원톱으로 기용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김병준, 김한길과 한 묶음으로 넣었다라는 불만이라는 건데요.
윤석열 후보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안건은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 불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연대를 언급했다고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지대 공조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87년 이후 34년간 이어진 신구 기득권 양당 간의 공수교대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라면서 누구라도 시대교체와 정치교체의 뜻을 갖지 않은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김만배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고요? 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입니다. 다만 배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직접적인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김만배 씨, 남욱 씨 모두 뇌물 혐의도 있는데요.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50억 클럽 등 이 뇌물 관련 혐의는 검찰의 수사가 아직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그 인천 흉기난동 사건 대응행 관련해서 경찰청장 사과한 얘기 들려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밝혔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인천 흉기난동 사건 경찰 대응과 관련해서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최우선적 의무는 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어제 경찰은 전국 경찰서장 258명 전원이 참석한 긴급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 교육 체계를 점검해서 개편하고 또 장비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기나 테이저건을 과감히 쏠 수 없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넣는 법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대책들이 대부분 2년 전 발표된 것들이어서요. 그동안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신변 보호받던 여성이 살해당한 거 관련해서도 경찰 대응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 피해 여성은 지난 6월부터 헤어진 남자친구 김모 씨가 집에 들어오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또 피해자에게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변 보호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4개월 후인 이달 7일 이 두 번째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가해자 김 씨가 매주 찾아오면서 본인을 협박했고 심지어 2달 전쯤에는 흉기를 들고 온 적도 있다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김 씨를 만나기까지 했지만 입건도 안 됐고 또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강제로 임의동행에 조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스토킹 처벌법에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진짜 협박을 받은 게 맞냐라는 질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살해당했는데요. 어제 최건우 서울경찰청장은 사과하면서 이 스토킹 대응 TF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정말 춥습니다.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찬바람 불면서 춥습니다. 출근길에 두툼한 겉옷과 목도리, 방한용품 잘 챙겨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